자, 하둡 활용 쪽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4시간 좀 넘게 열심히 하둡을 설명을 드렸는데, 자, 그러면 이제 처음 시작할 때 어떤 형태로 하둡이 활용된다라는 거를 대략은 말씀드렸는데, 일단 하둡을 사용하기에 적합한 분야는 큰 데이터를 저장을 해놓고 비용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거나 이틀 처리할 수 있는 부분에 쓰면 되는 거고요. 하둡을 활용하기 적합하지 않은 부분들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그렇게 크지 않은 데이터는 굳이 하둡에다 하면 오히려 적합하지 않다, 더 느릴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큰 무리는 없을 거고요. 그리고 이런 경우 하나 정도만 더 고려하면 될 것 같아요. 뭐냐면 그 하둡에 데이터를 저장할 때는 파일 사이즈가 기본적으로 큰 애들로 관리를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굉장히 작은 스몰 파일들이 하둡에 많이 저장돼 있으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안 좋습니다. 첫 번째로는 네임노드의 메모리를 굉장히 많이 쓰게 되고 부하를 많이 주게 되고요. 두 번째는 성능도 많이 떨어지게 돼요. 그래서 보통 하둡의 데이터를 관리를 할 때는 작은 파일들도 하둡에서 제공하는 헤르라는 압축 유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파일들도 헤르라는 압축 유형으로 압축을 해서 보통 관리를 하는 부분들을 별도의 ETL 처리를 통해서 관리를 하는 부분들이 일반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 좀 참고하실 거는 맵리듀스 데이터 처리할 때도 마찬가지인데, 맵리듀스 데이터를 처리할 때도 큰 파일들은 뭐 저장할 때 알아서 128MB씩 저장이 돼가지고 들어가겠지만, 데이터 파일 자체가 뭐 1KB, 2KB짜리 파일들이 뭐 1000개, 2000개씩 있는 그런 파일들도 있을 수 있죠. 얼마든지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고, 그런 파일들을 맵리듀스에서 한꺼번에 좀 빨리 처리하려면 컴바인 포맷이 있습니다. 컴바인 포맷을 통해 가지고 그거를 파일들을 합쳐서 컴바인 인풋 포맷으로 매퍼로 던져주면 성능 측면에서 굉장히 장점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이제 하둡에서 뭐 좀 단점으로 볼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사실 더 큰 단점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이 부분이죠. 그래서 하둡의 맵리듀스 어플리케이션은 프로그래밍 레벨에서 개발이 필요하죠. 근데 사실 SQL도 언어이긴 하지만 데이터베이스에서 사용하는 언어이고, SQL 프로그래밍은 못 짜도 데이터베이스의 SQL을 다룰 수 있는 분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럼 하둡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들을 SQL처럼 핸들링하고 싶다라는 니즈에 의해서 만들어진 엔진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으로 하이브라는 애가 있고요. 지금 이제 저희 발표 자료에는 하이브 기준으로 실습할 수 있는 내용들이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걸 한번 실습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최근에는 하둡 에코시스템들 중에서 이 스팍이라고 하는 에코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팍이라는 엔진은 꼭 하둡이랑의 디펜던시가 있지는 않지만, 하둡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를 SQL로 배치로 던질 수 있는 하이브와 거의 유사하게, 단지 얘는 RDD라는 데이터를 구조를 가지고 조금 더 다양한 것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능도 더 빨라요. 최소 한 3분의 1 정도가 성능 개선이 됩니다. 메모리 상에서 처리를 하기 때문에. 단 또 하이브가 얘 대비 장점도 있습니다. 스팍은 메모리에서 데이터를 처리를 하기 때문에 메모리 사이즈를, 전체 클러스터의 메모리 사이즈를 벗어나는 데이터는 처리를 하기가 어렵고요. 보통은 메모리보다 디스크가 훨씬 크기 때문에 스팍에서 처리하지 못한 데이터도 하이브에서는 처리를 할 수가 있죠. 디스크 단위로 읽고 쓰기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두 개의 장단점이 있고, 하지만 대부분 분산 환경에서 요새 메모리가 좀 크기 때문에 스팍 SQL로 ETL 처리를 하는 경우들이 일반적이고, 성능도 스팍 SQL이 훨씬 좋습니다. 자, 그래서 하이브는 말씀드린 대로 HDFS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를 SQL로 처리를 하는 그런 놈이고요. 그래서 요거 이제 다운 받으셔가지고 제가 하이브 설치하는 과정들을 쭉 정리를 해놨어요. 요거 보고 따라 해보시면서 안 되시는 부분은 오픈톡을 통해서 문의를 좀 주시고요. 요거를 설치를 하시면 하이브를 동작을 해볼 수가 있는데, 하이브의 기본 아키텍처 구조는 이렇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메타스토어가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하둡에 데이터를 저장을 해놓고 그 저장된 데이터를 RDB처럼 스키마 디파인을 해줘야 돼요. 예를 들면 create table 해가지고 디파인을 해줘야 됩니다. 디파인을 하고 그 디파인되어 있는 저장 데이터를
SQL 쿼리로 실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이제 자료들을 쭉 보면 메타스토어는 기본적으로 보통은 MySQL 같은 RDB를 사용하게 구성을 하는 게 일반적이고요. 뭐 파일 DB를 쓰기도 합니다. 더비 같이 간단하게 쓸 수 있는 거를 쓰기도 하고요. 이 차이점은 쭉 읽어보시면 되고, SQL은 제가 설명을 뭐 드리지는 않을 텐데 대부분 지금은 ETL 처리도 스팍 SQL이나 하이브 HQL 기준으로 많이 하드웨어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 ETL 처리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SQL은 그 데이터를 다루는 어떤 업무를 하시는 데 있어서는 꼭 필수이기 때문에 별도로 SQL 학습을 하시고 하드웨어 내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들도 가능하면 스팍 SQL이나 하이브 HQL 형태로 처리를 하시는 것들이 훨씬 효율적으로 데이터를 다룰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브는 그 단위가 데이터베이스랑 뭐 테이블 이런 컬럼 이런 단위가 데이터베이스랑 거의 똑같고요. 하이브에 대해 그 쿼리 작성을 하면 그 쿼리가 분산으로 날아가 가지고 동작을 하게 돼 있고, 지금 여기 이제 장표에 정리되어 있는 자료가 실습 데이터 자료입니다. 그래서 요거 다운로드 하셔가지고 요거 제가 정리해 둔 대로 쭉 따라 하게 되면은 데이터를 하드웨어에 저장한 다음에 하이브 테이블로 생성을 하고, 크리에이트 테이블로 해서 뭐 인플로이 데이터 그리고 연봉 데이터 이렇게 생성을 해가지고 쿼리를 던지게 되면은 이런 이제 쿼리를 던지게 되면은 결과를 하드웹에서 조인해가지고 결과를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인플로이는 구성 그 입사 시기 기준으로 해서 제일 그 벌스데이가 오래된 꼰대가 누구냐 10명 찾는 거에 대한 쿼리인 거고요. 두 번째는 90년 1월 입사자 10명 찾기. 세 번째는 두 개의 테이블을 조연해가지고 성별 평균 연봉 구하기 쿼리인 거고요. 네 번째는 연봉 쿼리, 연봉 탑 100 리스트 추출 후에 다시 하이브 테이블로 저장하는 쿼리입니다. 얘는 뭐냐면 하드웹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 뭐 어떤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냐면 인플로이하고 셀러리라는 테이블이 이미 저장되어 있는 거고요. 이 테이블을 쿼리 가지고 연산을 한 다음에 연산된 결과를 다시 하이브 테이블로 써라, 뭐 이런 ETL 처리를 한 방에 하는 그런 쿼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형태로 해서 스팍 SQL이나 하이브 SQL에서 ETL 처리를 하드웹 내에 있는 데이터들을 보통 하게 됩니다. 그래서 쿼리가 돌아간 다음에 결과 데이터를 이렇게 확인을 하는 부분들이 가능하고, 그리고 하드웨어에 있는 데이터를 줄이기 위해서 컬럼너 데이터 파일 포맷들이 있습니다. 그 컬럼너 데이터 파일 포맷은 보통 로우 단위로 데이터를 저장하는 게 아니라 컬럼 단위로 데이터를 저장을 하는 거고요. 가장 많이 사용되는 포맷이 ORC 파일 포맷이라는 애가 있고 파케이 파일 포맷이 있습니다. 파케이는 주로 이제 스팍에서 많이 사용을 하는 그 파일 포맷이고, ORC는 주로 하이브에서 많이 사용하는 파일 포맷인데 어떤 것들로 저장해도 상관은 없고요. 이게 여러 가지 히스토리가 있는데, 뭐 하둡이라는 플랫폼은 아까 더그커팅이 처음에 오픈소스로 오픈하면서 만들었는데, 지금 현재 기준으로는 하둡 처음에 만들어지고 나서 더그커팅이 이제 그 아파치 재단에서 일을 하다가 이제 나와가지고 중간에 잠깐 야후에 갔다가 야후에서 나오면서 CTO이긴 한데 뭐 클라우데라라는 하둡 그 전문 기업을 만들었어요. 그 하둡 전문 기업에서 여러 가지 이제 그 하둡 관련된 에코시스템들이나 이런 클라우데라만의 배포판을 만들고 관리를 하고 있고요. 또 야후의 자회사로 호트녹스라는 회사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두 회사가 클라우데라가 인수를 해가지고 하나의 회사로 바뀌었고요. 클라우데라로 이제 합병이 됐고요. 그래서 이제 그 호트녹스에서도 사실 이제 이게 합병된 게 불과 1, 2년 전 일이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호트녹스에서도 뭐 안바리 혹은 호트녹스 HDP라는 호트녹스 데이터 플랫폼으로 별도의 플랫폼을 관리를 했었고, CDH라고 클라우데라 하둡 그 플랫폼이 별도로 있었는데 지금은 CDP라는 플랫폼으로 통합이 돼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거는 좀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다운로드 받고 하는 거는 사실 클라우데라나 그 호트녹스가 관리하던 그런 플랫폼들이랑 상관없이 그냥 아파치에 올라가 있는 생짜 아파치 하둡 플랫폼을 그냥 다운로드 받아서 본 거죠. 그래서 데이터 활용 아키텍처 관점에서는 말씀드렸던 이런 형태에서 이런 이제 그
그 데이터 저장 영역과 마트 구성하고 ETL 처리하는 부분들을 하둡이나 하이브로 보통 구축을 할 수 있고, 이 나머지 영역들에 대해서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이 관련 업무를 계속 앞으로 하신다면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하둡은 일단 데이터가 저장된 이후로 뭔가 배치 처리하고 하는 부분들을 담당을 하죠. 이 저장을 하는 부분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플랫폼이 카프카라는 플랫폼이 있고요. 카프카라는 플랫폼도 교육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교육을 좀 찾아보시거나 하면, 카프카라는 분산 처리 플랫폼 큐죠. 분산 큐에서 하둡으로 데이터를 어떻게 적재를 할 건지, 물론 그냥 하나의 두 개의 파일, 테스트 파일은 그 관리자가 명령어 던져서 할 수도 있고 프로그램 짜서 할 수도 있지만, 대량으로 계속 데이터가 적재되는 형태로 구성을 하려면 이 인제션 하는 쪽에 플랫폼이 필요하고, 가장 많이 쓰는 애가 현재는 카프카라는 플랫폼이 있다. 그 외에도 사실 많이 있어요. 다양한 방식이 있고, 그런 부분들은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업무를 하시면서 좀 찾아보셔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그리고 하이브까지는 설명을 드렸는데, 이 하이브에서 뭔가 이제 그 처리를 하는 부분들은 주로 SQL 범위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의 연산을 합니다. 근데 SQL로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지는 않죠. SQL이 어느 정도 문법이 정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디테일한 고급 분석들을 하기 위해서 아까 스팍이라고, 예를 들면 머신러닝이나 인공지능 알고리즘들을, 구현되어 있는 알고리즘을 사용을 하기 위해서 스팍이라는 플랫폼에서는 스팍 MLE, 머신러닝 라이브러리라는 라이브러리를 자체적으로 내장을 하고 있고, 그 구현체, 알고리즘의 구현체를 지속적으로 확장을 해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스팍이라는 플랫폼은 아까처럼 스팍 SQL처럼 SQL 구문도 지원하지만, RDD라는 데이터 모델을 통해서 그 모델 가지고 여러 가지 현재 구현되어 있는 클러스터링 알고리즘, 분석 알고리즘, 머신러닝 알고리즘들을 분산 환경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를 병렬로 학습시키고 분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그런 기능들을 핵심 기능으로 갖고 있고, 현재 굉장히 그 분야에서, ETL 처리하는 분야에서 표준 형태로 많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스팍도 관련 업무를 하신다면 나중에 꼭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머신러닝이나 그런 것들도 분산 환경에서 병렬로 학습시키는 거나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R이나 이런 단독 서버에서 돌아가는 데이터 분석 같은 경우에는 메모리의 디펜던시가 굉장히 많고 한계가 많이 있기 때문에 연산을 하다가 돌려놓고 다음날 아침에 와서 결과를 보고 그런 게 다반사예요. 근데 그런 것들을 지금 설명드렸던 그런 분산 기술들 기반으로 머신러닝을 돌린 결과를 가지고 모형 만든 결과를 이제 평가하고 이런 과정들을, 분석하는 과정들을 분산 환경 처리해서 돌리려면 이런 스팍과 같은 분산 처리 플랫폼이랑 또 연계해서 데이터 처리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죠. 자, 그 부분이 이 부분이고요. 아파치 스팍은 주로 머신러닝 라이브러리, 그리고 얘는 아파치 스팍은 실시간으로 스트리밍 처리하는 부분들도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SQL도 지원하고 그래프 프로세싱도 지원을 하는 부분들이 별도의 컴포넌트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요새는 하이브보다는 스팍으로 ETL 처리들을 더 많이 하고, ETL 처리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분석이나 이런 것들도 스팍을 통해서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이 부분은 한번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좀 말씀드리고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은데요. 보통 이제 온프레미스에서,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거는 대부분 온프레미스에서 하둡 클러스터를 자체적으로 구축하거나 운영을 하는 부분 위주로 설명을 드렸고, 보통 이제 벤처 회사나 스타트업 같은 경우들은 실제 IDC 센터나 이런 이제 물리적인 인프라를 구축을 하고, 예를 들면 100대, 200대 규모 하둡 클러스터를 구축하는데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초기 투자 비용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구성을 하지 않고 보통 클라우드에서 하둡을 쓰죠. 자, 근데 이제 사실 이것도 얘기하면 굉장히 긴데 좀 간단하게 AWS 기준으로만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AWS가 클라우드 서비스들 중에서는 가장 널리 사용되는 서비스니까. 그래서 대부분은 스타트업에서 데이터를 저장을 한다면 일반적으로 이렇게 구성을 해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구성을 해볼 수가 있겠죠. 어떤 데이터들이 들어오면 아파치에서, 그러니까 AWS에서 제공하는 매니지드 서비스들이 있습니다. 그 매니지드 서비스라는 거는 실제 완전 관리형 서비스라고 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런 플랫폼들을, 그러니까 스팍 혹은 뭐 아마존, 키네시스 이런 서비스들을 실제 그 물리적인 인프라, 하드웨어부터 시작해가지고 플랫폼 레이어 단의 관리를 사용자가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제공해주는 서비스를 쓰는 겁니다. 돈을 내고, 물론 이제 쓴 만큼 돈을 내겠죠. 돈을 내고 쓰는 거고, 일반적으로 이렇게 구성을 해요. 내가 그 스타트업에서 어떤 그 서비스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서비스를 구성을 하면 뭔가 이제 그 서비스를 사용하면서 발생을 하는 많은 로그 데이터들이 있겠죠. 그 데이터들을 실시간으로 여기 이제 키네시스라고 표현되어 있는 애가 뭐 굳이 그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플랫폼이랑 매핑하자면 아파치 카프카 정도로 매핑할 수가 있고요. 아파치 카프카도 매니지드 서비스가 있어요. 키네시스가 원래 먼저 나왔고 자체적인 그 아마존 그 실시간 처리, 스트리밍 처리 플랫폼 서비스로 먼저 나왔고, 아파치 카프카도 카프카 기반으로 매니지먼트 서비스를 하는 서비스가 AWS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클라우드 CSP마다 조금씩 서비스들이 다르고 뭐 기능도 다르고 이름도 달라요. 그래서 클라우드 그 CSP가 뭐 예를 들면 뭐 MS 애저나 혹은 뭐 구글 GCP나 이런 쪽으로 가면 이름들이 좀 다르고 그 특성들이 조금씩 다르겠지만 거의 유사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실시간으로 이렇게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이 데이터를 스팍 스트리밍이나 혹은 스팍 뭐 그 ETL 처리 뭐 이런 걸로 ETL 처리를 합니다. EMR 가지고. 그래서 이제 EMR이라는 애가 있는데 얘가 이제 엘라스틱 맵리듀스라고 해가지고 하둡 에코시스템들을 매니지드 서비스로 제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하기 위해, 이 EMR 서비스를 쓰기 위해서 지금 제가 이제 쭉 설명드렸던 어떤 설정을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몰라도 얘네가 그냥 클릭 해가지고 하드 클러스터 100대를 한 5분이면 구성을 해줍니다. 5분 정도만 클릭 해가지고 기다리면 하드 클러스터 100대 그냥 떠요. 물론 쓴 만큼 돈을 내야 되긴 하겠지만, 네, 그런 부분들이 이제 가능하고, 그래서 여기서 나온 데이터들을 보통 이제 오브젝트 스토리지는 그 AWS에서 제공하는 S3 같은 스토리지인 거죠. 그래서 S3 같은 오브젝트 스토리지에 데이터를 저장을 하고, 그 데이터를 실제로 이제 분석을 하기 위해서 보통은 이제 얘는 그 오브젝트 스토리지고 조금 더 빠른 응답을 줄 수 있는 올랩 엔진성 데이터베이스들이 필요한데, 큰 데이터들을 빨리 제공할 수 있는 올랩 엔진성 데이터들이 필요한데, 그게 이제 아마존 기준으로는 레드시프트라는 DW용 솔루션이 있고요. 이쪽으로 데이터를 로딩해서 뭐 아마존에서 제공하는 그 뭐 퀵사이트라는 BI 도구들도 있고, 그 외에 뭐 다른 내가 원하는 어떤 다른 뭐 엘라스틱 서치라든지 다른 도구랑 연결을 해서 커넥션을 해가지고 그런 도구들 기반으로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주피터가 될 수도 있고요. 뭐 아니면 뭐 제플린이 될 수도 있고요. 이런 형태로 아키텍처를 구성을 해서 보통 클라우드 기반에서도 그 엘라스틱 맵리듀스 기반으로 뭔가 데이터 처리를 합니다. 자, 엘라스틱 맵리듀스에 대해서 뭐 전혀 그 클라우드를 안 보신 분들한테 그냥 감만 잡을 수 있도록 그냥 뭐 화면을 좀 보여드리면, 이게 지금 이제 아마존 서비스고 EMR 치면 이렇게 이제 엘라스틱 맵리듀스 그 화면이 나오고, 예를 들면 제가 예전에 만들었던 클러스터 하나를 하도 오래돼서 없어졌네. 자, 일단 요거를 하나 그 클론을 해서 한번 볼게요. 어떤 설정이 가능한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제 클러스터를 생성을 할 때, 그러니까 이제 하드 클러스터를 내가 하나 만들고 싶어요. 만들고 싶을 때 지금 이런 클라우드 서비스에서 보면 특히나 이제 아마존의 EMR, 아마존의 엘라스틱 맵리듀스에서는 그 EMR 자체적으로 버전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버전을 하나 고르게 되면은 요 버전대에서 패키징 되어 있는 플랫폼들의 버전이 이렇게 리스트업이 돼요. 그러면 엘라스틱 맵리듀스 5.30.1 버전에서는 하둡 2.8.5 버전으로 패키징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이브 버전은 2.3.6을 쓰고 있는 거고, 스팍은 2.4.5를 쓰는 겁니다. 그리고 테이즈는 0.9.2. 그래서 이런 소프트웨어들이 이미 패키징이 엘라스틱 맵리듀스에 되어 있는 거예요. 아까 이제 하이버네이트나 도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뭐 엘라스틱 맵리듀스가 안에 이런 패키징을 뭘 기반으로 하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뭐 여튼 이 엘라스틱 맵리듀스는 풀리 이제 매니지드 서비스이기 때문에 AWS 내에서 이런 것들을 관리를 하죠. 근데 그 개발이나 시스템 운영을 하다 보면 아시겠지만 제일 어려운 게 뭡니까? 이게 제일 어려운 게 바로 이 버전에 대한 관리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의 버전이 업그레이드 되면 얘랑 같이 사용되는 다른 플랫폼들이 얘랑 호환이 되는지 체크하고 관리하고 운영하는 게 너무 빡십니다. 속된 말로 엄청 빡신데 그런 부분들을 얘네들이 다 관리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다른 버전을 선택을 하게 되면 그 버전에 해당하는 예를 들면 하둡 버전은 3.2.1 버전이고 하이브 버전도 얘고 이거를 자체적으로 다 테스트하고 뭐 예를 들면 여기 하이브 3.1.2에 뭐 어떤 크리티컬 버그가 있다 그럼 자체적으로 패치도 하고 뭐 이런 형태로 하면서 엘라스틱 맵리듀스의 그 파스 서비스죠. 일종의 파스 서비스를 자체적으로 관리를 하는 거죠. 그러면 사용자는 나 엘라스틱 맵리듀스 6.1.0 버전 쓸 거고 그 중에서 나는 하둡하고 하이브하고 스팍 쓸 거야 해서 몇 가지 이제 설정들을 넣게 돼 있어요. 설정들을 넣고 넥스트 누르고 예를 들면 설정을 잠깐 넣어볼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설정도 S3 같은 데이터 그 S3 이제 경로에다가 설정을 보통 저장을 해놓습니다. 컨피그레이션 이렇게 저장을 해놓고 뭐 하나 저장을 하고 자 넥스트 이제 얘는 설정을 했으니까 넥스트 누르고 그러면 나는 이 클러스터를 띄울 때 보통 그 어떤 노드 마스터 노드는 어떤 인스턴스 타입 예를 들면 얘는 V코어 4개짜리에 뭐 30기가 뜨는 거를 몇 개 띄울 거야 그게 온디맨드 스팟 이렇게 나뉘는데 이거는 이제 클라우드 쪽 설명이니까 스킵을 할게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개수만큼 이렇게 이제 개수를 주고 얘를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고 그 다음에 다음에 설정해야 되는 거 몇 개 설정해주고 넘어가고 해서 크리에이트 클러스터를 딱 누르는 순간 내가 지금 설정한 기준으로 하드 클러스터 딱 구축돼요. 그 다음부터는 사용을 하면 되는 겁니다. 이런 형태로 엘라스틱 맵리듀스 같이 그 클라우드에서 제공하는 풀리 매니지드 서비스로 하드 클러스터를 구축을 해서 쓸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고 하둡의 인스턴스를 별도로 나는 뭐 리저브드 인스턴스 3년짜리 인스턴스를 뭐 100대 구성을 해놓고 그 안에 직접 내가 아까 말씀드린 뭐 도커나 이런 거 기반으로 쿠버네티스나 도커 기반으로 직접 구성을 해도 무방한 거죠. 그냥 리소스 대여해서 쓰는 거니까 그런 형태로 운영을 하기도 합니다. 적절한 뭐 그 기업 환경에 맞게 예를 들면 모든 걸 다 얘네보다 더 잘할 수 있는 엔지니어를 갖고 있어요. 그럼 굳이 안 써도 되겠죠. 그런데 그런 엔지니어가 많지 않고 그런 걸 운영할 수 있는 시간이 없는데 어쨌든 이런 거를 하긴 해야 된다라고 하면 얘네가 매니드 서비스로 제공하는 그런 서비스를 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형태로 클라우드나 온프레미스에 이제 하둡 관련된 에코시스템으로 구성을 하고 클러스터를 운영을 하는 형태로 이제 데이터 엔지니어들이 많이 작업을 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이미 꽤 오래 전부터 이런 시대가 됐고 이미 하고 있고 더 잘하기 위해서 뭘 더 해야 되냐를 여러 가지 측면으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요새는 사실 이런 기술적인 부분에 대한 고민보다는 그래서 어떤 인사이트를 찾아낼 거냐에 더 포커싱이 많이 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뭐 인공지능 관련된 얘기들로 많이 활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SK텔레콤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이제 관리되는 저희는 이제 자체적으로 온프레미스에 구축이 되어 있기는 한데 저희도 이제 클라우드로 넘어가는 게 좋을지 말지 이런 것들을 좀 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이고 그 안에 이제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에서 어떤 문제가 우리의 서비스에 문제가 있는 점이 뭔지도 찾고 어떤 서비스를 만들어야 될 건지에 대한 인사이트를 찾는 그런 업무들을 모든 구성원이 할 수 있도록 환경 제공을 하는 것을 계속 지금 운영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오늘 제가 준비한 장표는 여기까지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그 트러블 슈팅 사례 제가 하나 글 작성해 놓은 게 있어요. 이것도 링크를 걸어 놨으니까 한번
하드볼 운영하면서 이런 트러블이 발생할 수도 있구나. 이게 이제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하나의 하드 클러스터에서 서로 다른 데이터 노드 스펙을 가지고 하드 클러스터를 운영할 때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사례였고, 이걸 트러블 슈팅 했던 내용에 대해서 공유를 해놓은 글입니다. 이건 링크가 있으니까 한번 참조해 보시고 궁금하신 부분은 별도 질문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제가 설명드리려고 한 내용에 대해서는 좀 빨리 진행을 하긴 했는데 다 설명을 드렸고요.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뭐 몇 개 받고 6시 전에 마치도록 해보겠습니다. 굉장히 좋은 질문인데요. 온프레미스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구축할 수 있는 그 플랫폼은 하둡 말고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의견이 어느 정도 주관적으로 많이 반영되어 있는 답변이기는 한데, 저도 이제 요 관련된 업무를 꽤 오랫동안 해온 관점에서 뭐 다른 솔루션들도 있기는 뭐 글러스터 FS라든지 다른 솔루션들도 있고, 그런 것들을 사용해서 자체 플랫폼 구축할 수도 있는데 근데 사실 얼마나 많은 유저들이 활용을 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거든요. 그 플랫폼을 매니지먼트하고 운영하는 관점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써야 그 플랫폼이 발전을 하고 또 앞으로 계속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거라고 볼 수가 있는데, 하드 플랫폼은 이 빅데이터 처리하는 데에서는 그 온프레미스에서 자체 구축한다면 얘 말고 거의 대안이 없을 정도로 뭐 일반화되어 있는 그런 플랫폼이기 때문에 뭐 자체 구축한다라고 하면 하둡이 가장 적절한 플랫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대신 그 클라우드 쪽에서 구성을 하는 경우에는 별도 솔루션들, 대체 솔루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보여드린 엘라스틱 맵리듀스로 클러스터를 구성할 때도 하둡 클러스터를 구성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데이터 스토리지를. S3라는 오브젝트 스토리지를 다이렉트로 쓰게 구성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맵리듀스 처리 알고리즘은 하둡으로 돌아가긴 하겠지만, 그리고 하둡에서 뭐 스파크 SQL로 처리를 하긴 하겠지만, EMR 내에서 그렇지만 클라우드로 가면 조금 더 다양한 선택지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하둡에서 스파크를 이용해 가지고 실시간 분석 결과를 온라인으로 서비스하면 되냐? 요거는 장표 중에 마지막 장표를 좀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요 장표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면 되는데, 이거는 지금 클라우드 서비스 기준으로 그림을 그려놓긴 했지만, 보통 스트리밍 형태로 데이터가 들어오면 첫 번째는 뭔가의 이제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데이터를 남기는 이쪽에서 유입 자체가 일단 스트리밍으로 된다라는 전제가 있어야 되고요. 그게 이제 어떤 뭐 노드.js나 어떤 서비스 꼭 노드.js가 아닐 수도 당연히 있을 텐데, 서비스를 통해서 스트리밍 데이터를 수집을 하면서 뭔가 실시간 처리를 하는 플랫폼들이 필요해요. 근데 지금 얘는 그림을 아마존의 AWS에서 제공하는 매니지드 서비스 기준으로 그려놓기는 했는데, 이 영역을 오픈소스 플랫폼으로 구축한다면 또 다양한 선택지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스트리밍 수집하는 플랫폼 중에서는 카프카 아까 잠깐 말씀드렸고, 그리고 수집을 한 다음에 뭔가 ETL 처리를 한 측면에서는 다양한 또 선택지가 있는데, 그 중에 여러 가지 옵션 중에 하나가 스파크 스트리밍이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데이터를 저장을 하고 처리를 하는 아키텍처 관점에서 보면은 데이터를 이렇게 실시간 수집을 한 다음에 여기를 하둡이라고 생각할게요. HDFS에다가 팬아웃이라고 하는데, 하나는 실시간 처리하는 플랫폼 쪽으로 데이터를 보내고, 하나는 하둡 같은 저장소로 팬아웃 시켜서 두 카피를 보냅니다. 그러니까 하나 유입은 데이터가 한 카피가 됐지만, 하나는 실시간 처리용 플랫폼으로 보내고 하나는 저장하기 위한 플랫폼으로 보내요. 그게 HDFS일 확률이 매우 높은 거고요. 온프레미스 기준에서는 저희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시간으로 유입이 되면 이 실시간으로 유입된 데이터는 스파크 스트리밍 혹은 아파치 플링크 혹은 다른 플랫폼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고, 그런 스트리밍 처리를 하는 플랫폼에 의해서 뭔가 집계 처리되고 KPI 값 계산된 것들을 어딘가의 데이터베이스에 보통 다시 인제스션을 합니다. 그 데이터베이스가 RDB가 될 수도 있고 아마 NoSQL류의 데이터베이스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인제스션 하고자 하는 데이터의 양과 여기에서 저장된 데이터를 조회를 하거나 분석을 할 때
어떤 요구사항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쪽 데이터베이스 레이어도 적절히 선택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보통은 이제 스트리밍으로 데이터가 오는 관점에서 보면 쭉 데이터가 와서 실시간 처리 플랫폼을 거쳐서 어딘가에 데이터베이스가 저장이 되고, 데이터베이스는 보통 인덱스를 대부분 가지고 있는 게 데이터베이스이기 때문에 어떤 사용자의 질의가 던져졌을 때 거의 니어 리얼타임으로 리스판스를 주겠죠. 그러면 뭐 어떻게 처리를 했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뭐 초 단위로 여기서 이제 실시간의 데이터의 어떤 집계를 본다든지 혹은 분단위 뭐 이런 형태로 집계를 한 결과를 계속 모니터링 하거나 분석을 해볼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을 구성을 하죠. 이렇게 실제로 저희도 되어 있고요. 그리고 지금 오늘 설명드린 거는 이렇게 수집이 된 이후에 HDFS로 저장을 해놓고, 보통 이렇게 수집되는 데이터들을 뭔가 여기서 ETL 처리를 다시 한번 하는 이유는 이렇게 수집된 데이터가 사용하기 좋게 잘 전처리되어 있는 경우들이 거의 없어요, 별로. 그래서 뭔가 ETL 처리를 해가지고 실제 엔드 유저가 사용하기 좋게 막 좀 가공을 해야 되는 경우들이 훨씬 많은 경우들입니다. 그래서 저장을 해놓고 큰 데이터들을 통계 분석이나 이런 용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ETL 처리를 해서 마트를 잘 만든 다음에 그 만들어진 마트를 어떤 데이터베이스에 넣고, 저희는 드루이드라고 하는 랩 엔진성 분산 데이터베이스에 집어넣고 메타트론이라고 하는 디스커버리 툴로 데이터를 보고 있는데, 뭐 그거는 굉장히 또 다양한 선택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구성을 하고, 실시간 처리 측면에서는 이 부분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이렇게 쭉 흐르는 흐름에서 뭐 거의 진짜 니어 리얼타임으로 뭔가 볼 수 있는 그런 플랫폼들은 이미 오픈소스로 다 나와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이 하나 더 있었는데 잠시만요. 기업에서 대부분 데이터를 보실 때 그래서 데이터를 주피터 하드웨어전. 네, 이거는 그 그림을 하나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네, 이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거를 마지막 질문으로 답변을 드리고 마치면 될 것 같고요. 추가적인 질문은 오픈톡 창에 남겨주시면 뭐 제가 확인이 되는 대로 답변을 드리면 될 것 같고요. 문의를 주신 부분은 그럼 이제 여기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를 보통 어떤 툴 가지고 데이터 분석하냐라는 질문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직접 질의를 하냐, 아니면 뭔가 다시 그 마트를 만들어져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다른 어떤 도구로 분석을 하냐, 이런 질문이신 것 같고요. 사실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그 플랫폼 구성이 굉장히 잘 돼 있고 이 데이터에 대한 엔지니어링이나 관리가 잘 되고 있는 회사일수록 많은 구성원들한테 이 부분을 그냥 프리하게 오픈을 해요. 대부분은. 그게 방향성입니다. 왜냐하면 데이터는 모아놓고 뭔가 활용이 되지 않는다면 데이터로서의 가치가 별로 없기 때문에, 근데 그 가치를 찾아낼 수 있는 사람들은 이쪽에 있는 엔드 유저들이지, 보통 엔지니어들이 여기 안에서 데이터의 가치를 찾아내는 경우들은 많지 않습니다. 물론 있겠죠. 물론 있긴 하겠지만 많지는 않죠. 그래서 구성원들, 이 각자 도메인 전문가나 뭐 마케터나 기획자가 여기에 쌓여있는 데이터들을 바탕으로 해서 좋은 인사이트를 많이 발굴해낼 수 있도록 환경을 구성을 하려면 여기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를 이 사람들이 프리하게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을 구성을 해야 돼요. 그러려면은 이 사람들이 어떤 질의를 던질지 모르기 때문에 굉장히 헤비한 어떤 질의가 들어왔을 때도 잘 관리를 할 수 있는 관리 체계가 있어야 될 거고, 데이터 정리도 잘 되어 있어야 될 거고, 뭐 물론 이 사람들도 이쪽에 들어가 있는 데이터들을 잘 다룰 수 있는 어느 정도의 프로그래밍 언어 스킬이라든지 데이터 분석 역량이 필요하겠죠. 그런 부분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넓혀나가기 위한 활동들이 필요한 거죠. 교육도 하고 이쪽 환경대에 대한 설명도 하고, 그래서 궁극적인 방향성은 다 여는 게 방향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설명드린 하이브나 스팍 가지고 SK텔레콤은 다 질의를 해요. 이쪽으로 누구나 다 질의를 하고, 단 이 안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 중에서 보안 관리가 돼야 되는 데이터들이 있죠. 그런 데이터들에 대한 권한이나 어덴티케이션이나 뭐 인증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또 잘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인 거죠. 데이터가 암호화 데이터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관리를 잘 하고,
그게 잘 되어 있어야 이거를 오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오픈을 하고요. 직접 질의를 하는 구성원들도 있습니다. 많이 있고요. 말씀드린 SQL이라는 언어를 통해서 질의를 하기도 하고요. 문의 주신 뭐 주피터 같은 노트북에서 파이썬이나 R 같은 프로그래밍으로 질의를 하시는 분도 있고요. 제플린 같은 그 노트북에서 스파크로 머신러닝 돌리시는 분들도 있고요. 뭐 그렇게 이제 다양하게 분석을 하고, 그리고 사실 대부분의 많은 구성원이 그런 언어, 프로그래밍 언어 레벨의 스킬을 다 보유하고 계시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데이터가 잘 활용되게 만들기 위해서 중간에 보통 BI 솔루션 도구들을 보통 많이 씁니다. 대표적인 뭐 BI 솔루션 뭐가 있을까요? 오픈소스는 별로 좀 이렇게 소개드릴 만한 BI 솔루션이 별로 없고요. 상용 솔루션 중에서 예를 들면 뭐 태블루 혹은 뭐 마이크로스트리티지 MSTR 혹은 뭐 또 많이 사용되는 솔루션 중에 스파파이어 뭐 이런 BI 솔루션들이 있는데, 그런 솔루션들이랑 중간에 아까 말씀드린 올랩성 데이터베이스들을 보통 한번 거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얘는 배치를 처리를 하는 부분이고 얘는 그 위에 어떤 실시간 처리를 하는 영역이 있는데, 실시간은 아니지만 내가 굉장히 큰 데이터에 대해서 빨리 리스판스를 받고 싶은데 여기에 쿼리 던지면 뭐 한 번 쿼리 던졌을 때 뭐 20초, 30초 기다리고 뭐 경우에 따라서는 뭐 1, 2분씩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라면 인터랙티브한 분석이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중간에 데이터베이스 레이어를 하나 더 두고요. 이쪽 사용자들은 데이터베이스 레이어로도 질의를 할 수 있고 직접 큰 데이터를 처리를 할 수도 있고, 이렇게 구성하는 게 가장 바람직한 구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텔레콤은 이제 그런 형태로 서비스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엔지니어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 있긴 하지만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뭐 몇 가지 질문을 주셨는데 답변을 하다 보니까 조금 4분이나 시간을 오버했네요. 죄송합니다. 예, 어쨌든 좀 많은 양을 전달을 해드리려고 좀 실습을 좀 줄일 수밖에 없었는데, 안내해드린 것처럼 그 실습을 배포되는 교육 자료를 통해서 직접 해보시면서 안 되시는 부분이 있으면 톡방 통해서 문의 주시면 팔로우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긴 시간 설명 드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